자, 인문학에 살아있는 스승이신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하고 계실 겁니다.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홍일식 박사님을 모셔서 신뢰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 코로나 사태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한 속에 정치적 경직성까지 이제 겸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려울 난자 난국, 어지러울 난자 난국까지 겸쳐가지고서 그야말로 이 땅에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면은 대개가 다 그런 난국을 공감할 줄 압니다. 바로 아이고 예,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앞에 뜻을 갖춰오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트러스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위론적, 필연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절박성에 쫓기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립 선언문을 보내줘서 읽어봤더니 아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신뢰 선언문이라고 할 정도로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현 환부, 가장 아프고 쓰린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대로 방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우리 시대의 큰 가객이라고 할 나후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고 장탄식을 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쓰리고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믿음을 모두 잃어버려가지고 상실한 그런 불신의 시대에 대한 절실한 절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 즉 언행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법이죠. 또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지도자 밑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식인들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불신에 대해서, 불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거짓말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 읽은 도산 안창호 선생 전기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어른은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우리 국민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되찾고 다시 민족을 일으키려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걸 흥사단을 통해 가지고 평생을 강조하시고, 이후로는 또 그런 강조하신 당신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32년 상해사변을 일본이 일으켜가지고 그해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홍국원 의거가 있었던 이제 그때 이 양반이 그 홍국원 의거가 있자 일본이 뭐 그냥 아주 뭐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현장에서 잡았는데 배후가 누구냐? 조선 임시정부다. 이걸 배후를 파악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그때 프랑스 조계 안에 있어서 일본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아주 정식 프랑스 공관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임시정부 자기네가 가서 급습해서 접수하겠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비밀리에 그냥 한밤중에 우리 임시정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기밀문서 불태우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임시정부 요인과 모두 다 탈출을 하는데 그때 도산 선생도 그 멤버니까 당연히 같이 갔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어른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아들이 7살 먹은 아들이라는데 생일이 내주 며칠 날이라고 그래서 그래 아저씨가 그날 너 선물 사가지고 오마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소탐대실이죠. 결코 잘한 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어른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짓말에 대해서 참 평생을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다 밤 야반 도주를 하는데 이 어른은 혼자 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더군다나 어린애한테 한 약속을 내가 어기면 그 어린애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혼자 남아서 그날 상해 거리를 걸어가지고 그 친구 집을 가다가 도중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현지 재판 받아서 7년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이송돼가지고 대전 형무소에서 5년을 사시다가 병이 드셔가지고 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복수가 차서 그냥 그 옥중에서 그냥 옥사하시면 또 한 조선 사람들이 모두 또 들고 일어날까봐 억지로 등 떠밀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도산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경성대학병원,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당신 목숨을 바친 거나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멜 표류기라는 게 있죠. 네덜란드 사람 배 안에서 일지를 쓰고 그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뱃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 남겼는데 잠깐 12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잠깐 남한산 가서 남의 집 머슴도 살고 당초에 효정 때인데 지금 35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가 돌아가서 쓴 하멜 표류기를 내가 읽다 보니까 아니 거기도 조선 사람은 다 착하고 뭐 정이 많고 뭐 아주 좋은 걸 다 지적하고 그런데 거짓말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그때 벌써 하면은 우리 조선 사람이 거짓말을 잘 지킨다는 것이 도산 선생이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멜이 지적한 것 중에 재밌는 것은 거짓말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시킨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한다. 자랑을 됩니다. 근데 그 자랑을 들은 사람은 또 그걸 아주 영웅시하고 칭찬을 해주더라. 이게 이상하다. 그거예요. 참 그게 350여 년 전에 하멜이 한국 사람 다른 좋은 점을 다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했을 리는 없는데 뭔가 늘 궁금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몇십 년이 지났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또 경기도 양수리 채못 가서죠. 국수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강가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농가에 하숙을 정해가지고 가서 한 달여 있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삼복에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람 오다니 모리시게라고 지금은 고인됐습니다만은 우리 해방 이후 조선학, 한국학에 아주
제1인자였었죠. 그 사람이 여기 저하고 박사과정 같이 댕겼는데 그 사람하고 학위 논문 쓴다고 같이 내가 있을 텐데 그날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8월 15일이 또 말복인가 복날이었어요. 그 밤새도록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모기장을 치고 있는데 그 새벽 늦게 잠이 들었죠. 근데 그 집이 영감님 노인 네 분이 사시는 곳인데 그분이 건너방으로 가고 안방을 주일 내줘서 내려가 있는데 새벽에 어렴풋하게 비몽사몽간에 그 맷집 아래 그 조카가 사는 걸 아는데 그 조카가 올라와가지고 새벽에 오니까 그 영감님이 네 새벽에 네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이 그날이 장날이었대요. 국술이 그 장에 나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그 웬 새벽에 장이냐 그랬더니 첫 새벽까지 아 저희 집 그 장닭이 있지 않습니까? 장닭 그런 장수닭이 있는데 아 그놈이 어젯밤에 꼬박꼬박 졸더라 이거야. 그래서 얼른 고추장을 갖다가 봐서 그 주둥아리에다가 억지로 넣어가지고 발령 들고 가서 지금 팔고 오는 길이라는 거야. 그 닭이 꼬박꼬박 병들어서 졸는데 그 독한 고추장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놈이 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빨리 팔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영악하더니 그래 그런 또 꾀는 어디서 났느냐고 칭찬을 해주더라 이 말이야. 그거를 모기장 안에서 듣다가 아 바로 이러구나. 350년 전에 하멜이 저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는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걸 칭찬해주는 그런 현상,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건데 그때는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뭐 논문 쓰다가 자료가 필요해서요. 그 대검에다가 그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 사기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오느냐. 그리고 일본 법무성에도 또 검찰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구 비례로 따졌는데 그게 벌써 석사학위 논문 쓸 때니까 그건 반세기 전 아닌가요? 반세기도 더 됐을 거예요. 60여 년 전인데 놀랍게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의 차이가 36대 1이에요. 36배예요. 그 당시. 5, 60년 전에 그래. 지금은 더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폭력 사건은 일본이 더 많아. 야쿠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우리도 폭력이 많지만 그때 폭력 사건은 일본보다 우리가 적고 사기 사건은 36배가 되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도산 선생이 그렇게 지적하시고 하멜이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팩트를 그냥 해놓은 거로구나. 이거를 좀 극복하지 않으면 도산 선생 말씀대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맹자라고는 책에 맹자 고자 상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풍세에 자제 다뢰하고 풍년든 해는 자식들이 모두 게을러지고 다뢰 흉세에 자제 다폭이라 흉년든 해는 자식들이 모두 포악해지기 쉽다. 사나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걸 가만히 오늘날 우리 남북에다가 적용해 보십시다. 북쪽에 포악해질 대로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젊은 애들과 우리 여기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우리 젊은 애들과 이게 이제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집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가면 저 사나워진 2세들, 3세들과 젊은 애들과 게을러진 우리 애들과 그 승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참 절박하고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 이것도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신이 이러한 시련을 주는구나. 그 게을러질 대로 게을러진 우리 애들이,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150만이 와 있다는데, 우리 시대에 대학은 지금보다도 훨씬 즐겁고, 그때 대학 나온 사람은 그 엘리트 의식이 더 있었어요. 철저했어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 중동의 열사의 땅으로 글로 나가고, 독일의 탄광의 탄부로도 갔다 오고, 또 많이 배운 여자분들, 간호사들 독일 가서 그 참 굳은 일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3D라고 그래가지고 굳은 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하면 뻔한 거예요, 승부는. 그래서 그래도 하늘의 뜻이 이런 시련을 앞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 눈앞에 목전의 현상만 본다면 불행하고 대단히 비극적인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한, 우리 민족 국가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자유해 보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6.25 동란을 직접 겪은 중학교 2학년 때 6.25 동란을 15살 때 당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좌파, 속된 말로 빨갱이가 남한에 더 많았어요. 국회 부의장하던 김학수가 간첩이었었고, 하여간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2년인데, 그 다음에 2대 국회를 4년제를 선출해 놓고, 그게 6월 1일 날 개원식을 했어요. 25일 날 사변 났어요. 3주가 채 못되게 모두 보따리 싸고 내려갔는데, 그때 6.25 동란이 안 났으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6.25 때문에 김일성이 내려와서 인민군들 여기서 서울서 석 달간 이제 그 적치하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기 조금만 들어서 탈로 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정당하던 참 15살 때 이걸 보니까 이들이 본 거니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이런 말, 난 정치 전혀 정자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건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6.25 때 많이 관찰해 보니까 김일성 대학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의원군 나가라고 거기 와서 권하고 뭐 길거리에서 뒤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네들의 논리는 이거요. 혁명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심지어 자식이 저 애비를 죽여도, 아내가 남편을 죽여도, 고발해도 형제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목적이 혁명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라면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좌파 이 정권에서 하는 짓이 참 이거 아닌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 속된 말로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뻔뻔하다 그런 거지, 자기네들은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보수 우파가 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같은 행동이지만 저희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이런 논리를 나는 6.25 때 체험을 했어요. 인민군들하고 김일성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지금 이게 현상이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게 사실 역설적이지만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민족적 시련을 겪고 희생을 겪었지만은 반공교육에는 이것처럼 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약효가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런 시련을 줘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적이지만. 그다음에 끝으로 육당 최남선 선생이 내가 마지막 제자가 되겠는데 돌아가시기 2년 반 정도를 그 댁을 매일 가서 그 성에 접하고 사사를 했는데 그 어른이 참 대석학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 얘기인데 모시고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지금처럼 그 소형저희 녹음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땐 그런 것도 없는 시절이라 그냥 후리노트를 하고 듣고 그러는데 이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5,000년 민족사에 100만 대군을 가져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지금 6.25 동란을 치르면서 남북한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지금 군대를 갖게 됐어. 그런데 앞으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해야 있다. 과학기술로 무장을 하고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 조직이 있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났다, 휴전됐다. 그러니 그게 이제 55년서부터 57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 군대가 이 병력이 남북한이 앞으로 민족 국가사 역사 창조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국군이 좌우될 거다. 너는 젊었으니까 잘 지켜봐라. 그러시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 평생을 참 우리 역사를 공부하시고 이렇게 적으신데 한국사를 한마디로 평해가지고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다 몇 번 망설이시더니 아마 앞으로도 망하기는 흥하기보다 더 어려울 걸세. 참 그 말이 자꾸 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지금 교과서에는 그게 없을 거예요. 은근과 끈기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이제 얘기한 게 조윤재 박사의 그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없어졌겠지만 그건 사실은 최남선 선생의 그 논리예요. 조선 역사라고 하는 걸 책을 내시고 1930년대 초죠. 내고 맨 끝에 그 후기처럼 요약을 했으면서 거기서 우리 민족사가 연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말을 거다 했는데 그거를 조윤재 박사가 바로 육당 선생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에세이로 써놓으셨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트러스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설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 창조에 초석을 놓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역사의 신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위한 트러스트 포럼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서 앞으로 날로 번창해가지고 우리 민족 국가사에 크게 기여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